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구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송이고요. 여러분 드디어 슈퍼바이저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슈퍼바이저님, 우리 청취자들 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끝이에요? 우리 좀 길게 인사하라는 그런 청취자들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가 너무 짧다. 짧다.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알려고 말이죠. 맞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8회 영화 속의 경제 읽기 빅숏을 녹음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이번 9회를 우리 슈퍼바이저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언제나 꾸준하게 개근하시고 계신 두 분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찬희 쌤입니다. 봄이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춥습니다. 예, 유프로입니다. 아니 뭐 길게 하자고 해요. 뭐야?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번외편과 8회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알파조님께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셨고요. 이렇다는 우리 이제껏 1회에서 8회까지 세계 경제 현황을 다뤘잖아요.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은 선진국의 부채 의존 성장의 한계로 소비가 위축됐고 그로 인해 개발국의 수출 주도 성장까지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뭐 이런 사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침체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경제의 두 축은 내수와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먼저 그러면 내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언론에서는 요즘 들어서 소비 절벽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찬희 쌤,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실제 현황에 관계된 통계 수치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 성향은 작년 2015년이 71.9%예요. 그럼 좀 느낌이 안 오죠? 네. 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죠. 10년 만에 최저. 10년 만에 최저. 평균 소비 성향이 내리막이라는 것은 소비보다 보통 저축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내막을 또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가계 부채는 2015년 2분기에 벌써 1248조, 1년 동안 120조 원이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띄우기 정책에 주택담보대출도 더 많이 늘었고요. 빚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늘어난 거죠, 말하자면. 게다가 소비 지출 중에서도 주거비가 20.8%나 늘었어요. 한국의 주거비 통계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자가나 전세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늘었다는 건 월세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월세를 전환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게 해서 20.8%가 늘었다는 거죠. 결국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품 서비스 구매에 쓰이는 순소비 지출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248조라 그랬잖아요. 네네.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GDP의 몇 프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GDP가 네. 2014년 기준으로 1,550조거든요. 와, 거의 거의 GDP에 80%. 맞먹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야, 심각하다. 수치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내수 상황이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제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 유프로님, 그러면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데 수출 전망은 어떨까요? 수출 부진의 끝이 안 보인다는 한탄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 2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고. 14개월. 예, 3월 통계가 3월 2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투자도 줄고 고용도 나빠졌습니다. 6월 실업률은 4.9%로 2010년 2월의 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고요. 청년 실업률도 12.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량 해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경기도 올해 들어서 미국 정부가 성장률을 0.2% 정도 낮추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동결했고 중국도 전인대를 통해서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죠.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기타 개발국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결국 그러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암담하다는 건데요.
뭐 암담한 때일수록 원인을 좀 알아보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출 부진은 그럼 해외 시장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일 테고 그 선진국의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그로 인해 개발국의 그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다. 뭐 이런 게 세계 경제에 맞물리는 구조가 뭐 예외 없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렇다 이외에서 우리 중국의 경착륙을 살펴봤잖아요. 최근에 중국 성장률의 둔화는 2008년 이후에도 제법 잘 버텨오던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건이 나쁘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비 절벽이란 말이 나오듯이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만큼 내수 침체의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유프림은 어떨까요? 그 이전에 먼저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의 상관관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네. 내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달리 말해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요. 1993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네. 수출 1원이 0.692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는데 1993년에는 0.711원으로 늘어났다가 2010년에는 0.5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80년보다도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업 유발 계수는 1990년에는 10억 원 수출을 할 때 65.4명이 고용되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불과 7.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건 또 기계화의 영향도 좀 같이 좀 결부돼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거의 그렇죠. 예, 예. 거의 거의 10분의 결정적이죠. 1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1980년대 말까지 수출과 내수 성장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면 내수도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독재 시기에는 수출 주도 성장이 내수와 투자를 자극하여 국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0.1%를 기록했는데 내수 증가율은 불과 연평균 1.0%에 그쳤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제일 큰 이유야 수출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은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자원 집약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한 건 하나만 한 얘기고 수출과 내수의 관계, 그러니까 수출 내수 동반 성장 메커니즘이 80년대 말까지는 있었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국내 산업 연관관계가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사실은 세계화 초기에도 IT 부분조차 중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재 부품 연관 관계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얘기죠. 컴퓨터 뜯어보면 뭐 타이완제도 많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사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수출 주력 산업에서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높습니다. 대략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뭐 부품마다 소재 부품마다 다 따로 이렇게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한국이 뭐 중간재를 다 외국에 의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재 수출도 하죠. 맞아요. 전체 수출의 50%가 중간재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것도 중국이 최근에 6.5%로 이렇게 성장률을 낮추고 중속 성장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중간재를 전부 국산화, 수입 대체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산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날이 좀 어둡긴 합니다. 이미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주력 산업이 다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지만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관계 이건 90년대 후반 이후로 굉장히 강화됐다는 굉장히 거예요. 강화됐죠. 대기업 지배력이 확고하게 강화됐고요. 가불관계란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됐습니다. 일단 첫째로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수출 주도 대기업하고 내수형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난 거고요. 또 수출 주도 대기업에 뭐 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하도급 관계가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지난 8회 때는 영화 얘기하면서 재밌었는데 맞아요.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마냥 재밌지 재밌게 해야 않아요. 되는데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얘기다 보니까 네, 슈퍼- 재밌게 되질 않네요. 그쵸.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진다 진짜. 슈퍼바는 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수출 제조업이 자본 집약적으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들끼리의 그 연관 관계가 약화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수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이 그 하도급 관계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수출 주도 대기업, 내수용 중소기업 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출 내부 동반 성장의 메커니즘이 붕괴됐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장황하게 말했는데 아주 감명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저번에 안 나온 때 있었죠. 번외편. 번외편. 네, 번외편 때 그 삼성전자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네. 이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한번 공개된 걸 봤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네. 2013년에 16.09%였대요. 그러니까 2014년에 12.14%로 하락했다가 다시 지난해 즉 2015년에 13.16%로 다시 반등했대요. 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휴대전화의 협력업체 다시 말해서 하도급 업체죠. 15곳 상장사 15곳의 영업이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9.09%, 7.41%, 6.83%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려갔다 반등했잖아요. 얘는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임원이 과거에는 납품가 협상이 얼마에 납품해라 이걸 분기별로 했대요. 근데 2년 전부터 월 단위로 납품가 협상을 다시 한다 이거야. 가혹한 원가 인하 압력이 계속 들어왔다 이거야. 이게 이제 하도급 강화의 결과고 따라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올라가지만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슈퍼바이저이 얘기했던 현실이 통계치로 다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수출 내수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대표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새로운 핸드폰 개발했잖아요. 뭐가 나왔죠? 갤럭시 S7. 요걸 포함해서 주로 휴대전화들이 다 요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메이드 인 베트남 딱 써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가전 생산 라인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중간재도 삼성 SDI나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등 계열사나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생산 기지까지 옮겨가면 수출 기업 성장이라는 게 국내 경제와 맺는 연관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관련 통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국내 한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원청 업체가 1이라는 생산을 일으켰을 때 협력 업체들에게 미치는 생산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사했더니 이미 전자 업종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예. 201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생산 유발 계수는 각각 1.289, 1.294인데요. 전자업종 평균은 1.712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고용 유발 계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39, 1.800인데 전자업종 평균은 3.900 정도나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사실 명확한데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대기업, 특히 초국적 기업은 생산을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차원에서 부품 생산과 조립의 최적지를 찾아서 생산을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생산을 세계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 유발, 생산 유발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반 성장 메커니즘이 붕괴했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수출과 내수의 그 두 개의 경제가 어긋나고 삐걱거린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 노는 수출과 내수가 다 안 좋다는 얘기는 맨 앞에 나눴고요. 그렇다면 수출 내수 균형 경제를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일단 뭐 내수부터 살려야 하나요? 유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내수를 부양하는 것인데요.
단기 부양책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수의 침체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큰 원인은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달리 말해서 소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22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시간당 임금 소득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독일이 그렇게 임금이 단위 임금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도 비해서도 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총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에서 가계로 가는 목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가계 소득 증가율도 계속 낮은 상태인데요. 2015년엔 1.6%로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증가율은 1975년부터 1997년까지는 동반 성장했습니다. 97년까지라면 IMF 구제금융 들어갈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 소득, 가계 소득 증가율이 격차를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는 증가율의 격차가 24.4%포인트나 되었거든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절벽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 같은 현상이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에서 나타나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 하면 이제 국민소득 가운데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말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이제 IMF 구제금융 이후에 점점 감소했죠. 96년에 79.8%에서 2012년이 되니까 68.1%가 됐어요. 그러니까 11.7%포인트나 하락한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은행 통계는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득은 노동소득과 영업소득이 혼합소득인 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쪽으로 다 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영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다른 경제 부문하고 동일하다고 보고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로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할 때 다른 업종의 평균과 같다라고 보는 것도 상당히 노동소득을 과대평가한 요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영업은 거의 자기 임금을 까먹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을 빼고는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꼼꼼히 따져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산업 내에서 임금 정체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실제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4.4%였거든요. 그런데 실질 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한테 넘어가지 않네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24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일본, 미국, 스위스 등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거든요. 그 나라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노동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계층이 소비 수량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총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자유경제원 뭐 이렇게 재벌의 돈으로 운영된 연구소들 뭐 보면 항상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낙수효과. 그러니까 국부가 늘거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가 부양되고 뭐 전체 GDP가 증가하면 뭐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이 돌아와서 뭐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 뭐 이런 콩고물 뭐 개평 뭐 이런 얘기가 예. 낙수효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업 소득이 증가해도 가계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뭐 실질 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은 낙수 효과가 그 뻥이라는 얘긴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사실 낙수 효과 영어로 이게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 그러는데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이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공급 중심 경제학도 낙수 효과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요. 이게 사실 경제학적 용어는 엄기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원을 네. 찾아보면 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네. 맞아요. 19세기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반대 분수 효과. 그렇죠. 그렇죠. 분수 효과를 민주당 그 후보가 이야기하고 공화당 후보가 낙수 효과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해서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증명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건 간에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 IMF 그리고 뭐 심지어 OECD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08년 이후에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요. 제가 이제 얘기한 IMF 연구 결과인데요. 보면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0.08% 포인트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꾸로 부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면은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38% 끌어올려지더라. 정반대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 효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소득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거고요.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때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IMF 사무총장이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IMF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ILO가 아니라 IMF 보고니까 의미심장하겠죠. 그렇죠. IMF가 사실상 이 공급 중심 경제학을 사실 떠받든 어떤 집단 중에 하나인데 예, 신자유주의의 천병이죠. 천병이었죠. 네.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라가르드 그 프랑스 쪽에서 총재가 나오니까 상당히 달라진 것 신자유주의도 같아요. 거의 이제 벽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주 IMF도 상징적인 변신 안 하면 크다고 살 수가 없는 합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벌수록 이제 도리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생각해 보면 낙수 효과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좀 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번 걸 번만큼 임금으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정규직 임금도 정체되고 그만큼 자본이 취하는 몫은 커지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수치로 현황은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찬희 쌤께서. 수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치가 좀 많이 나오네. 네, 오늘. 전부 우울한 수치라서 얘기하기 싫네 막. 통계청의 경제활동기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4년 8월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2.4%고요. 60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이 넘는. 네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는 같은 자료에 기초해서 퍼센티지를 다시 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전체 노동자의 45.2%인 849만 5천만 명, 5천 명 이걸 비정규직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850만 명이네요. 예, 850만 명입니다. 숭인의 말씀대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된 이중적 노동시장 이게 바로 임금 격차를 말해주는 거고요. 2014년 8월 정규직 평균 임금은 288만 9천 원이고요.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43만 5천 원이니까 딱 반토막입니다. 예. 2012년 기준으로 하위 10% 임금과 상위 10% 임금을 비교해 보면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왜 1위가 많죠? 이게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임금 불평등 1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11.6%나 되고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49.5% 정도가 월 200만 원 이하이고 4분의 3이 월 3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5.1%인데요.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임금 격차가 생기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금 수준 전체가 하락될 수밖에 없고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중적 노동시장이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가네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14년 경우에 27,000 27,000 예, 1인당 3만 GDP.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사람이 3천만 원 정도를 버린단 말이죠. 1년에. 1년에 벌면 월급으로 치면 28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죠? 한 명이 예, 그럼 4인 가구로 친다면은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1,000만 원이 넘어야 되죠. 1,200만 원, 1,100만 원. 예. 예, 1,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4분의 3 이하가 월 300만 원 이하의 임금이라니까. 임금이라니까 이게 자본이 다른 돈이 가치가 어디로 많은 가느냐는 거죠. 거죠. 네. 자본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노동소득 격차도 크다는 거고요. 네. 예. 예, 많이 그런 버는 사람 문제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수치가 다 보이네요. 네. 그래서 3만 불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음흠. 사실상 임금을 보면은 3만 불 시대와는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그럼 이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이중적 노동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비정규직 확산이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4분의 1 이상이 불안정 노동 상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불안정 노동 체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비정규직은 유난히 특별합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OECD는 기간제, 단기 근로자, 파견제, 일일 근로자만을 합쳐서 비정규직 숫자를 계산하는데 이 기준으로만 봐도 한국은 전체의 22.4%인 409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입니다. OECD 평균이 11.8%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내수부진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씀 같아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노동이 지배적이라는 건 이미 살펴봤고 그런데 노동시간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고 하잖아요. 이건 1등은 아니네요. 2등. 1등 하다가 2등 하다가 뭐 그런 축구 실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하고. 그 나쁜 건 다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거 나 진짜. 예, 전체 취업자의 1인당 그 연간 실제 노동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24시간입니다. 1년간. OECD 평균이 연간 1,770시간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354시간을 더 많이 노동하는 거죠. 거의 한 계절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동이라는 계절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뭐 장시간 노동에도 저임금 거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당 임금은 초초 저임금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죠. 시간당 임금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시간 노동은 비정규직만 그런 게 아니라 정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산직의 경우 특히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낮고 수당이나 상여금 등 변동급여가 임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업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초과노동 수당을 얻으려고 계속 잔업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당 임금이 낮아서 또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일자리 없는 분들은 계속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럼 내수 기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면 기업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결국.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야 기업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수출에 유리하면 되는 거고. 기업이 수출 기업이니까요. 네, 일단 대기업이 전부 수출 주도 대기업들이고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 체제는 낮은 임금으로 국가 경쟁력을 형성하죠. 수출 주도 성장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구조 개혁도 정규직 내부의 임금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죠. 이거 역시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하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금 피크제만 봐도요. 임금 삭감으로 정년을 연장해주고 또 청년층 추가 고용도 하겠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임금 기금의 총액은 유지하면서 고용량은 늘어나는 거죠. 1인당 임금 소득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는 유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대외 여건 때문에 수출 주도 성장의 전망도 어두워졌잖아요.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압박하게 되면 소득에 근거한 소비를 불가능하게 만들 거고 또 가계 부채만 키우고 그래서 경제 전체는 파탄으로 가게 될 텐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임금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는 가계 부채 때문에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 순소비 지출은 줄어들고 내수 기반은 잠식되게 되겠죠. 작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 위험성에 대한 보도도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임금 소득의 고소득층은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부채를 얻고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를 생계형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격화된 경쟁이
저소득층 대출을 유도하는 측면도 한몫하고 있죠. 결국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수치로 한번 따져보면요. 오늘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 일단 중요한 수치니까요.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한 가계부채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164.2%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본다면 1년간 벌어들인 돈, 쓸 수 있는 돈의 1.6배 정도가 박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이것은 금융위기 직전에 2009년의 미국보다도 높은데요. 그 미국은 129.1%였거든요. OECD 평균은 현재 132.5%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2월에 2012년 말 기준으로 163.8%에서 2017년까지는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 같은 목표는 실종되어 버렸죠. 그리고 또 다른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보면요. 이번에는 가처분 소득이 아닌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비교해 보면요. 81%입니다. 이때 이 수준이면 이미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고 있는 임계치인 75%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81%라는 것은 누적치이고 만기의 도래 시점성을 고려해 볼 때 관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따로 따져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계부채가 관리되는 수준인가 아닌가 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의 정대가 내수 부진이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좀 길어지니까요. 우리 잠깐 쉬고 할까요? 네. 네, 그러죠.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